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도 2부 이 시간은요.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갓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은 뭐 일주일 동안 제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죠. 가끔씩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무사하실까 하는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동지의 느낌으로? 예,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는 아유 내가 제일 힘들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셨어요. 아니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참 또 쉽지 않은 장이었어요. 미 증시도 일주일 음. 사이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제가 엊그저께인가 3,000선이 깨지고 내려왔었을 때 그 어디지? KBS 2에서 방송 찍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저한테 연락이 답변과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안 간다고 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아유, 그 다음 날 네. 보니까 이제 어저께였죠. 어저께 장 빠졌을 때 그냥 귀로 듣고 있었는데 공중파에서 막 코스피 난리 났다. 뭐 이제 원화 박살이다. 네. 이제 팔아야 된다? 막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거의 뭐 8시 뉴스 아니 내가 어제 뭐 우리 연합 인포맥스도 닥터 둠들 막 여러 명 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다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닥터 둠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었거든요. 네. 저는 마음 편히 봤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쯤 되면 이제 거의 갈 때까지 간 거니까. 제 심리적 생각에. 지표가 최악으로 갔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근데 또 저는 이제 각도기님과 좀 틀린 게 아무래도 제 운용 포트는 네. 다 해외 쪽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한국은 옛날에 좋게 보다 하더라도 다 털어놨었다라는 얘기 드렸었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15%까지 실었다가 좀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네. 사실 펀더멘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한국 시장은 워낙 펀더멘탈만 의존하다가 하도 얻어맞은 적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이고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있으셨군요. 그런 네.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네, 네. 그 15%까지 정말 실었다가 그냥 완전히 다 털었다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다행이다 털어놨던 거를. 네. 근데 참 안타깝죠. 근데 이제 또 어떤 또 이번 주에 경험이 있었냐면 작년 연말에 투자를 시작하셨거나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저희 상품에 가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첫 뭐 한 석 달 동안에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빠졌었으니까 네.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좀 올라와 가지고 연간 아니지만 한 1년이 안 됐는데 네. 10몇 프로 수익이 났다고 이제 해지를 하시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가 이렇구나. 안타깝죠. 네, 댓글이 또 달리는 게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는 이유는 1년에 20% 수익을 내야지 맡기지. 안 그러면 나 개인적으로 투자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너무나 단타 위주의 수익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게 사실 우리가 반성을 해야죠. 그렇지. 예.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상품을 내놓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서 지금 우리 ETF 알아봤는데 네. 제가 요즘에 얘기하는 게 지금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랩 진짜 유동원 앞에 써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운용자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유행 타서 펀드를 만들고 펀드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여기도 여긴 안 나오셨구나. 강모 회장님이 계신 그 회사 하나 있잖아요. A 어쩌고 네. 회사 하나는 네. 펀드 숫자가 쭉 적거든요. 그럼. 예, 근데 수익률은 뭐 그런데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바람직한 모델 아닌가. 맞죠. 뭐 이슈 하나 때문에 그 펀드 만들어주고 또 이슈 하나 때문에 그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뚝배기처럼 계속 익혀나가는 해서 쭉쭉쭉쭉쭉 키워나가는 거 없고 50억 100억짜리 소수 펀드 만들었다가 나중에 가입자 이거 어떻게 떨까 걱정하고 없애려고 하고 하는 네. 이런 게 너무 자주 반복되는 건 이건 좀 한국의 그 투자 문화에서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 이제는이 아니고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제 블로그든 SNS든 방송이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네. 계속 노력을 할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있어서 자꾸 단기적으로만 보고 트레이딩 위주의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물론
대가들도 있죠. 네. 예,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히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리면 보통 그런 단타 위주의 트레이딩 하면서 성공을 하신 분들은 그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보통 한번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평균치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움직이다가 또 플러스 2 마이너스 2 사이에 움직이다가 어떨 때는 그걸 완전히 깨버린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는 보통 퀀트 관련된 것들이 다 망해요. 방향성이 잡히면.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원래 네. 퀀트 투자의 기본 아이디어라든가 철학이 뭐냐면 복원된다는 거예요. 평균으로 복원 또는 획이된다. 네. 이거가 철학적 베이스거든요. 네. 그 상품에.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 방향성 나오면 터지는 한 번 거죠. 터지면 네. 근데 완전히 터지는 거죠. 좀 많이 터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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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는 이제 계속 펀더멘탈적인 위주였어. 또 아니면 어쨌든 뭐 요즘에 워런 버핏님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신데 전 어쨌든 제가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이시고 네. 40년 넘게 그렇게 수익을 뭐 최근 10년 동안 안 좋았다고 해서 20년 동안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없죠 사실. 아,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뭐 심지어는 트레이딩 오리엔티드 투자를 하는 게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워런 버핏을 까면서. 아, 네. 그래서 참 어쨌든 네. 저는 문화 자체가 그 길게 생각하고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네. 주식이라는 건 꿈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고 또 오늘 참 재밌는 사진을 하나 봤는데 넷플릭스에서 올린 그 사진인데 넷플릭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밑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우리는 DVD로 시작했습니다. DVD? 아, DVD. 네네네. 한국 발음. DVD. DVD 죄송합니다. 네, 현지 발음 잘 못 알아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야 저는 DVD는 무슨 중국 이름인가? 한국 발음이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V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망 터지셨네요. 알았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있으면 결국 지금 저는 고객들이 들어오실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저랑 10년, 20년 가실 생각으로 네. 항상 힘드실 때 잡아드릴 거고 얘기해 드릴 테니까 네.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 어디 도망 안 가니까 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제가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내용들도 좀 길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네. 앞으로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 투자 문화도 점점 바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네요. 오늘 주제를 보니까요. 네. 단기 조정 후에 왜 큰 상승 저항이 올까 미증시. 근데 최근에 조정을 좀 받긴 받았잖아요. 네.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상품을 런칭을 할 때가 재작년 9월 말이었어요. 네. 제가 유한타증권에 조인한 게 9월 1일이었고 가자마자 기획을 제가 했고 가자마자 투자 레터를 다 보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회사를 옮겼으니까 상품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 그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3주 정도 걸려서 27일 날 런칭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투자 레터를 내보냈었을 때 이거를 보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붐버스트 사이클을 예측하다라는 긴 1부, 2부, 3부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PPT까지 만들어서 쭉 보내드렸었는데 거기서 해드렸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주식시장의 붐 시기가 온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쭉 일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상승장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만약에 그런 상승장이 오고 나면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하반기에 큰 대세 하락장이 그러니까 버스트라고 해서 거품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네. 그 거품 붕괴 현상이 일어났었을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 확대, 그다음에 인구 경제 참여율 큰 폭 상승,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확대,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의 사무적 의무 가시화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확대, 미연준 금리 인상 전환,
경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장단기 금리차 재역전이 되고 네. 그다음에 기업들의 ROE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금은 가격이 급등을 하고 결국은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해드렸었어요. 네. 2022년 말 뭐 2023년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은 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중간에 코로나가 없었어요. 이걸 썼을 때는. 그런 변수가 없었다. 네. 코로나 변수가 없었죠. 그래서 코로나 변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사이클이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2022년 하반기, 2023년 하반기가 아니라 더 그 지연이 됐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터질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 요소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들여다보면은 미국 증시의 고점 시기는 아마도 2024년 상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 정도가 아닐까. 아니면 심지어 더 뒤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얘기를 할 건데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최근에 조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심지어 이제 제 대학교 교수님이었던 제레미 시갈이라는 분께서 워낙 장을 좋게 보시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시장이 그렇게 반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주말에 하셨단 말이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한번 무너졌었죠 이번 주에.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면서 이게 꼭지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시각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나스닥이 132%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온 조정이 7.9%. 그다음에 S&P가 107% 상승을 했고 최근에 온 조정이 한 6% 정도. 네. 이 정도 왔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8, 9, 10월 달에 테이퍼링을 가지고 단기적인 조정을 일으킬 수는 있다. 그리고 그 강도는 5%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많이 보면 5에서 10% 사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딱 그 정도의 지금 조정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부러지는 장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여기선 테이퍼링 이슈가 아니라 금리 인상 뉴스까지 그렇지. 맞물려야지만 그게 그렇죠. 가능해요. 네. 근데 저는 그 시각을 바라봤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 있으나 그렇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올리는 시기는 한번 시장이 더 뛰고 나서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저희 고객들한테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네. 절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환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계절적인 요소로 저는 보고 있어요. 계절적인 요소가 전에 이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옛날에는 여기 빨간 게 없었죠. 네. 네, 어쨌든 이 회색 선과 까만색 선은 뭐였냐면 보시면 이제 8월부터 10월 한 중순까지 그죠? 이 과거 30년 네. 히스토리를 보면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이게 이제 평균 얼마였냐면 2.5% 정도. 요 정도로 빠져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이 지금까지거든요. 흐름이 다르네요. 네, 흐름이 다르다기보다도 한 달 정도 더 많이 올라갔죠. 왜 그랬냐면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8월 달 말까지 9월 초순까지 실적들이 다 발표가 될 때까지 시장이 안 꺾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공백 기간 동안에 한번 흔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더 세게 떨어뜨린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과거의 이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으로 놓고 봤었을 때 비슷한 차트가 나오는데 보시면 이건 다우존스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첫 해 요게 평균입니다. 1900년부터 2010, 그러니까 거의 120년 동안의 사이클이죠. 보시면은 요렇게 가서 3, 4분기에 고점 찍죠. 네. 그리고 요만큼 빠져요.
그리고 4, 4분기에 돌리죠. 그리고 고점이 전 고점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그리고 내년에 2, 4분기쯤에 꼭지 그리고 또 빠져서 또 내년에 3, 4분기 말에 다시 돌리는 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가 그렇게 미국 시장이 재밌는 시장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연관성이 생기는 이유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 때문인 건가요? 시즈널리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물론 이것을 그냥 맹신하면 안 돼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대체로 그런 흐름이 그게 있다.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큰 그림을 그릴 때 전체 큰 그림 갖다 붙여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즈널리티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고, 네. 역시나 이거는 이제 1928년부터 12년에 S&P를 본 거예요. 아까는 다우존스고요. S&P도 보시면은 비슷한 모습입니다. 첫 해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3, 4분기에 꺾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요. 이 고점이 전 고점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더 빠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년 정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이 딱 미국 시장이 좀 계절적으로 보면 좀 쉬고 싶은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긴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번에 이제 시장을 흔들었던 이유를 가장 크게 보시면은 결국은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다. 사실 그렇게 빨리 안 올라갔는데도 굉장히 그렇게 많이 느끼셨죠. 예, 이 저점이 1.2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1.56 뭐 이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한 1.53, 52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쭉 그어 보면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 2022년이 지나고 2023년 초에 2%에 도달하게 되죠. 요 속도면. 그 다음에 언제 2.5%에 도달하냐면 2023년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속도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큰 그림은 맞아요. 여태까지는 계속 금리가 빠지는 추세. 거의 10몇 년 동안. 네. 근데 이제 바닥은 완전히 잡았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 속도가 천천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정말로 부러지는 장이 올 거냐. 즉 우리가 얘기할 때 부러지는 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5% 10% 조정, 10% 20% 조정이 아니라 30% 이상, 뭐 50% 이상 뭐 이런 크게 부러지는 그 시장을 말합니다. 그것에 오는 타이밍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을 때 와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요. 경기가 올라가고 뭐 인플레이션의 이유든 뭐든 간에 금리가 올라갑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너무나 걱정하게 되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빨리 올려가지고 장단기 금리 차가 거의 그 수렴을 하게 되는. 네. 그러면서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래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이제 큰 대세 하락장이 오는 시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앞부분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거죠. 네. 아직까지 연준이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 연준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떠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미 연준이 금리를 건드릴 때는 확실히 성장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있을 때 이번에 건드릴 거다. 왜냐하면 옛날에 섣불리 건드렸다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건데 이번에 좀 세게 다가왔던 거는 그 천연가스 가격, 유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네. 부분들이 크게 올라가면서 좀 위기 의식을 가져왔다라는 네.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 2023년쯤 돼야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다. 아무리 빨라도 저는 2023년 상반기 말 하반기 초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시장은 2023년 말, 그죠?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걸 올리기 시작했다 해서 그게 대사락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올려서 장단기 금리 차가 거의 사라질 때까지 갔을 때가 고점이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기 금리가 꺾인다는 건 경기가 죽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너무 과열이니까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단기 금리는 올라가고 경기 하강할 것 같으니까 장기 금리는 꺾이고 그래서 그 크로스할 정도면 미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졌다는 얘기인데 실상 지금은 금리가 높으니 아 이제 모든 게 브레이크가 밟혔구나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 논리적으로 장단금리차 역전은 주식시장이 매우 큰 악재입니다. 네. 자, 이 차트 보시면 역시나 그렇죠. 2000년도에 닷컴 버블 터지기 전 예, 엄청난 마이너스.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에 살짝 마이너스. 그죠? 네. 예. 그래서 과거 세 번의 예가 다 30% 이상의 폭락장이 왔었을 때는 보통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다. 과거 사례로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오히려 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장내 금리차가. 이거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섹터가 바뀔 뿐이지 시장은 꼭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걱정했던 부분은 이제 달러 강세입니다. 네, 달러 강세가 이제 다들 얘기했던 게 이제 95 근처에 오니까 뭐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이제 당연히 올라가는 게 아니냐. 여기에 이제 좀 약간 갖다 붙이는 느낌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 뭐 그다음에 부채 한도 올리는 거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되겠어요? 약세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약세죠. 약세로 갔죠. 당연히 약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약세였습니다. 네. 근데 강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막 갖다 붙여요. 또 이런 거죠. 달러가 강세로 가는데 왜 유가랑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원래는 반대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쉬고 싶으니까 이유 갖다 붙이는 거죠, 계속.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네. 제가 오늘 레피셜로 제가 만들었는 레피셜이 있어요. 네. 아 이거 생각보다 달러가 쉽게 약세로 전환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진하게 받았던 게 라가르드 ECB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2022년 즈음에는 좀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느낌이 뭐냐면 되게 둥글둥글해요. 그 파월에 비해서 둥글둥글하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그 무장해제 시키는 능력이 있어 그분이. 그래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독일이 성성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애들 금리 인상 긴축 없다. 라가르트 총재 있는 한 계속 완화적이다. 그러면 이게 70% 달러 지수의 70%는 유로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로가 강세로 안 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러면 달러도 쉽게 약세로 못 가겠네. 라는 생각이 진하게 듭니다. 그래서 뭐 100까지 가고 뭐 102까지 가고 이건 저는 모르겠고 약세 전환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게 제가 오늘 정리된 아침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러 뭐 최근에 책들도 나왔지만 화폐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실은 왜 그러냐면 유럽이 지금 사실 밸런스 상이나 펀디멘탈 상으로 미국보다 덜 튼튼해요. 훨씬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세로 가는 게 이상한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미국이 자꾸 약세 위주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놓고 보면은 지금 그 싸움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과 미국도 똑같은 거잖아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위안화 강세가 너무 세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수출이 막히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잖아요. 그건 그 위안화 대비해서는 달러의 약세인 모습인 거거든요. 최근에.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달러의 패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은. 네, 미국은. 네. 그래서 지금 이 신용 등급 강등 이슈, 뭐 부채 한도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냥 딱 바라는 거는 이 환율에서 큰 변화가 없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세게 밀리거나 아주 강하게 올라가거나 이거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죠. 네. 예. 서로 계속 뭐 여기서 한번 얘기 나오고 저쪽에 한번 나오고. 근데 지금 하나의 시각은 제가 더 좀 세게 보는 거는 네. 중국은 으흠. 어쩔 수 없이 네.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는 스타일로 갈 것 같다라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워낙 이 규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외화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그래서 내수 시장을 키우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제조업들의 가동률을 제대로 유지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비 시장의 규모가 또 커져야지 그 too big to fail이라는 얘기가 항상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그 중국이라는 데가 지금 흔들어대는 게 중국이 한번 휘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거잖아요, 사실. 또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보면 이제 호주와 중국과의 또 경쟁도 있는 거고. 네. 예, 그래서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소비 시장의 규모와 앞으로 성장률을 유지시키려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위안화는 절하보다는 절상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수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위안화 강세를 용인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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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약세를 유지한다? 이것도 아닌 거죠. 우리나라는 그냥 중간에 껴서 그냥 계속 약세로 가는 거고. 근데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수출 쪽은 계속 괜찮은 거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결국 여기 보시면은 박스권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박스권을 보면서 이제 예상을 하는 게 저희는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원달러의 환율 추이도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초단기로는 뭐 그냥 저는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차트스트가 아니니까 그래도 들여다보면 한 1220원대까지는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 시장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내년도를 보고 있으면 1120원까지의 절상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달러가 약세의 폭이 그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채 한도가 열리겠죠.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쭉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적자 얘기들 나올 거고 그러면서 결국은 뭐 신용등급 강등은 안 당하겠지만 어쨌든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당연히 그 화폐의 가치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18일을 전후로 확실히 어떤 흐름에 좀 변화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한도에 대한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1120원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시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아주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사실 미국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달러가 굉장히 큰 강세를 갈 수 있다. 예. 결국은 어떤 한 국가를 흔들 수 있으면, 즉 중국을 흔들 수가 있으면 달러의 초강세를 용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타이밍은 언제쯤일지는 좀 지켜보자.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정부 부채 비율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과거 예처럼 꼭지를 찍고 떨어지는 순간이 올 텐데 이때가 돼야지 아마 달러 강세가 좀 제대로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3년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달러가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에서는 다시 좀 꺾여 내려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차트가 중요한데 긴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런 거죠. 테이퍼링 우려로서의 조정은 한 5에서 10% 정도. 그래서 올해 말에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10년 국채 금리가 아까 2% 도달한 시기가 언제라 그랬죠? 2023년 상반기. 네. 그죠?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아마도 2023년 하반기부터 올리지 않을까. 자, 그러면 보통 시장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먼저 부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올리기 시작해서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전 뭐 빨리 보면 그러면 결국은 2023년 초 아니면 2022년 말에 한 10에서 20%의 조정이 또 올 수도 있고 이제 이거 두 번째 사이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제 큰 걱정하는 부분이 30% 이상의 대세 하락장이 오는데 그거는 미 연준의 금리가 2%를 도달했었을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긴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는 정말 큰 대세 하락장이 오는 시기는 2025년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중간에 이제 테이퍼링 조정은 끝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끝났거나 아니면 10월 말까지 맥시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한 10에서 20% 부러지는 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 타이밍은 금리를 언제 올리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전에는 어쨌든 지금은 계속 좋게 볼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과거의 사이클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1950년대, 60년대 사이클.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어떤 흐름, 큰 그림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시기가 3번 있는데 그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요때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최근에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왔던 한 번, 그 다음에 또 2번. 이 정도 3번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때를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굉장히 큰 폭의 플러스 전환이 됐었고 50년대 초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다시 보시면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죠. 제법 긴 시간에 높은 숫자가 나와요. 그죠? 근데 미 연준은 그때 동안에 금리를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계속 2%대 초반 중반에서 유지가 되다가 드디어 50년대 초반부터 오르기 했다가 다시 한번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뚫고 올라가는 시간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미 연준은 금리를 2% 미만에서 계속 뭐 왔다 갔다. 옛날에도 2% 미만 있었네요. 있었어요. 네. 요게 이제 처음으로 실질적 기준금리가 나왔던 때입니다. 1950년대 후 중반이에요. 요 전에는 기준금리는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인터뱅크 레이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너무 높게 나오는 거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낮은 금리 시대,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낮은 금리 시대라면 2% 미만. 네. 예.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1950년대 중반 보시면은 1% 이상에서 0%로, 그러니까 0.25로 떨어졌다가 1.5%까지 갔다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이제 결국은 55년, 56년 되니까 이제 2.5%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에는 계속 낮은 금리 시대였다. 미 연준이 계속 낮은 금리를 유지했다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치솟다가 쭉 내려오고 쭉 옆으로 가요. 그죠? 근원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 이게 왜 그랬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노동 생산성의 상승이 매년 3%씩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데피니션 갖다 붙이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연장선이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빠른 생산성 향상이 일어났던 시대가 1950년부터 70년대예요. 이때가 팩토리, 뭐 그 컨베이어 벨트, 뭐 이러면서 굉장히 노동 생산성이 높았었을 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시장이 나오는데 보시면 81.5% 올라요. 그리고 한번 깨지죠. 10%대 조금 넘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00% 올라요. 그리고 이제 20%대 깨지죠. 그리고 또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가 있다는 거지. 대충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또 어떻게 보이냐면 노동 생산을 보세요. 코로나19 정책 시기 이후에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일정 부분은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그 과하게 보여지는 숫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연 3%대 아까 그런 숫자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950년대에서 70년대 요 사이로 계산했었을 때 지금은 아직까지 한참 더 지수가 상승을 하고 끝나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003년하고 2008년대를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 이 시대하고 좀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네. 아까 보여드렸던 1950년, 60년대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갔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비슷한 게 아니고 이 시대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인플레이션을 걱정 많이 했기 때문에 미 연준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자그마치 4%포인트를 올려버려요. 4.25를. 2년 동안에. 그러면 뭡니까 이게 도대체. 1년에 2%포인트씩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럼 분기마다 뭐 거의 0.5씩 올리는 거죠. 이제 주가 좋았죠. 많이 올랐을 때요. 주가.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걱정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 시장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게 나오는데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정말로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겨우 4%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근데 이 구간 동안에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들어왔는데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왕창 금리를 올렸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금리 인상 시기가 나왔었고, 네. 자, 그러면서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융 위기가 왔죠. 금융 예, 위기. 요 100%밖에 못 오르고 S&P는 네. 그 다음에 나스닥은 158%밖에 못 오르고 부러졌죠. 금융위기가 왔죠.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S&P가 얼마나 올랐었죠? 107%.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이 132% 올랐으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막 올라가는데. 근데 이때도 보시면은 이 길이가 몇 년이에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3, 4년은 가요. 우리 지금 1년 반 됐단 말이죠. 너무 빨리 걱정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상승 폭을 보고 있으면 깨질 수도 있겠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결국 인플레이션만 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차이점을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때가 사실은 생산성 증가가 굉장히 낮아지던 때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가 과잉 설비 투자가 왕창씩 들어가던 때거든요. 중국이 난리를 쳤었고 공급 과잉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물가가 올랐어요. 뭔가 이상했던 거죠.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부채가 네. 많아진 거죠. 예, 예. 저때.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나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율 너무 많이 나왔다. 그것도 분명히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닌 것처럼 주저주저 해버리니까 믿을 구석 하나도 없네. 파워를 형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뭐야 배신당했네. 이런 시장의 아니죠. 심리가 막 지금의 상황들을 이렇게 유발시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배신을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재연임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본인의 생각은 당연히 낮게 유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금리를 안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뭐 제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그분의 생각은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저기 누구냐 그 재무부 장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옐런도 지금 빨리 부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공격해야지.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를 올리는 거는 쉽지 않다.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아니,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지금 오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뭐 별 시간이 없네요. 네. 빨리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 보죠. 그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 즉 4차 산업혁명. 이건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인데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는 있어야 거고. 된다. 네, 진행형 앤드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시간. 또 같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7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예. 근데 IMF에서는 이번 분기가
제일 고점일 거다. 가을철이 네. 인플레이션이.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이제 이런 거죠. 가장 큰 1950년대 60년대에 인플레이션 생산성 높여줬던 거고 인플레이션 낮춰줬던 요소는 네네. 컨베이어 벨트예요. 네네. 예, 오토메이션 자동차. 음흠. 그럼 우리는 이제 기가 팩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음흠. 자 기가 팩토리는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죠. 전기차로 넘어가면 만약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듭시다. 지금부터 바로 가솔린 차는 다 없어지고 전기차가 다 들어왔다. 네. 그럼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낮아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유가를 쓰는 거에 40%가 사라지니까 석유를 쓰는 거에. 네. 예. 그래서 그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저는 인플레이션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떨어진다. 네. 예. 근데 이제 중간에 지금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죠. 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마이닝, 뭐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든 뭐 어쨌든 기가 팩토리를 돌리든 뭘 하든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력 소비가 필요한데 여태까지 전력을 커버해 왔던 게 레거시 전력인데 네. 그게 다 화석 연료라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 석탄, 그죠? 석유 이런 쪽인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요가 저는 이제 보통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앞으로 그 시장 사이즈가 줄어들 거는 뭐 일시적으로는 커진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가격이 올라서 네. 그 전체 퀀터티 그러니까 Q가 더 이상 느는 속도가 높지 않은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에너지의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 20에서 25%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에 미래 성장은 신재생이죠. 네. 화석 연료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80%는 신재생, 20%만 화석 연료. 이렇게 포트를 전 짠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성장을 많이 하는 쪽에 포트의 비중이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가 다들 $100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네. 갈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 누가 유가가 마이너스 갈 줄 알았어요 선물이? 작년에. 네. 그러니까 그런 오버슛은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으나 네네. 그게 장기적인 시장 사이즈로 놓고 봤었을 때는 네. 오히려 쪼그라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동훈 본부님 저하고 짜장면 한 그릇 내기 하시죠. 네. 자 유동훈 본부님 분기별로 끊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언제가 최고 고점이다. 인플레이션 이미 고점 찍었잖아요. 3분기. 네. 그러면 3분기가 고점이다. 네. 근데 그 숫자가 떨어지는 속도가 음흠. 제가 바랬던 거는 아니면 당연히 파월 의장이 바랬거나 뭐 네. 이쪽의 미 연준 쪽에서 바랬던 거는 연말까지 네. 3% 밑으로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네. 2%대 이자를 보기 시작하기를 바랬던 거겠죠.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추세를 봤을 때는 내년 뭐 6월, 7월 정도 돼야지 될 것 그렇지. 같다 이 얘기를 네,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3분기가 이게 내기를 했는데 이게 의견이 같아 버리면 어떻게 내기를 하나? 그럼 그냥 저는 함께 식사 함께 하시죠. 저는 네. 4분기로 그냥 하겠습니다. 지는 걸로 하고 제가. 아니. 저는 4분기에 네. 그 4분기 인플레이션 피크가 온다면 아마 제가 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저는 저희 그 증시각도 TV에서 네네. 자꾸 그 시청자분들한테 댓글 달라 그러거든요. 네. 외국에 있는 분들한테 상황 어떤지 빨리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러니까 진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연락을 댓글 주세요. 달아요.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3분기 인플레이션의 고점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그 유발시키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에너지 가격. 지금 뭐 중국 뭐 석탄 이슈 등 에너지 가격이 하나 있고 미국과 중국에서 같이 공이 일어나고 있는 그 글로벌 물류 적체. 물류 적체.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해결돼야 해결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또 하나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칩. 반도체 칩의 문제가 이제 자동차를 거쳐 가전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칩이 부족해서 휴대폰을 못 만들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칩이 풀리기 시작한답니다. 그렇죠. 반도체 가격이 빠지죠. 네. 아니 반도체 그 쇼티지가 쇼티지가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차 관련된 분이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댓글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곧 온대요. 칩 온답니다.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6개월 기다려도 차 안 나온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물론 아마 현대차가 조금 더 빨리 다른 회사보다 풀리겠습니다만
요게 풀리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강화시켰던 단초 하나가 풀리기 시작한다.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풀리면 물류 적체가 풀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푸틴형 덕분에 에너지가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아마 4분기에 그걸 우리가 좀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의 짜장면 내기 어떻게 되는지 기대를 가지고 제가 또 중계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서 2009년부터 2019년은 포인트만 좀 네. 간략하게 짚어보고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 2009년, 19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미 연준이 똑같은 실수를 안 하죠. 4%씩 올리지는 않고 보시면 거의 3년에 걸쳐서 2%를 올렸죠. 네. 그리고 또 한참 뒤에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2년 뒤에. 그래서 저는 이 그림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 저성장 구간이 나왔었고 또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아주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때 어떻게 됐나 주가가. 요때는 한 번씩 부러지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2011년도에 유럽 재정 위기가 터졌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4년이 걸려서야 테이퍼링 했던 거고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1년 반, 2년 만에 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요때의 조정, 테이퍼링의 조정은 얼마였죠? 7.5%. 그다음에 또 37% 올라요. 좀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그러고 나서 15% 빠져요. 그리고 나서 또 63%가 오릅니다. 그죠? 그럼 아직 이만큼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 S&P는 나스닥도 마찬가지 6.7% 빠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자그마치 60%가 또 올라요. 그리고 나서 20% 가까이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93%또 올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 33% 이렇게 조정이 온 거죠. 점점 강도가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온 거는 테이퍼링 때문이다. 근데 다들 지금 금리까지 갖다 붙여서 20% 얘기하는 게 모르겠을 텐니다.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거고 네. 따라서 앞으로 3년 동안에 미국이 얼마나 오를 거냐 전 숫자를 좋아하니까 현재 ROE가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1년 지나면 16%, 2년 지나면 33%, 3년 지나면 51% 오를 거다. 왜냐하면 ROE가 더해지니까 계속. 나스닥은 35%, 52%, 70% 이런 숫자가 나온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단 금리차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좋은 거다라는 네. 거고 그렇다면 아직 거품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미국의 은행의 여신 증가율이 크게 확대가 되면 근데 아직 겨우 6%밖에 안 된다. 네. 여기에 예대율은 꼴랑 60%도 안 된다. 아직 한참 더 올려야 된다. 네. 그다음에 연체율이 1.37%인데 왜 대출 안 늘리겠냐 나중에 네. 당연히 올릴 거다. 그리고 미 연준의 은행권의 지금 자기 자본 비율이 역대 최고치다. 어허. 아 되게 안정돼 있네요. 네. 근데 여러모로. 무슨 위기냐? 사실 위기는 아니지. 네. 네. 게다가 심지어 미 연준은 돈 더 풀어요. 지금 M1 증가율이 바닥 찍고 올라가요. M2 증가율이 바닥 찍고 올라가요. 다음 시간에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지금 연준이 그냥 푸는 돈 있잖아요. 저희 그 총자산 테이퍼링. 토탈 에셋 하고 지금 M2, M1 하고의 차이점 실물 경제에 있어서 그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다음은- 완전 다른 얘기죠. 예,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히려 예를 들어 테이퍼링 해가지고 총 토탈 에셋이 줄어들더라도 M2가 증가되면 전혀 상관이 전혀 다른 거죠. 상관이 없어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M2로 계산을 했었을 때 시장은 한참 더 올라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항상 수치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니까 사실 기준점 잡기가 전 좀 어렵던데 이런 부분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이야기할 내용까지 마련을 해놓고 오늘은 이렇게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 시간은요.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